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었던 일을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모든 전력을 다해 무언가를 시작해 보았을 테니까요.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느낌과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멈춰버렸습니다. 학원, 음악, 대학, 사업, 혹은 어떤 꿈이었을 수도 있죠. 가장 끔찍한 것은 포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끔찍한 것은 여러분이 이것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믿게 될 때까지 아마 끊임없이 또 포기하고 다시 포기할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한 일입니다. 결코 여러분이 나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왜 이토록 쉽게 포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천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아주 명확한 설명이 존재합니다. 또한 자신이 지키기로 맹세한 것을 저버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했던 전사들이 사용했던 규율이 있습니다. 이 규율은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지난 수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영상입니다. 새 출발 효과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연구진은 사람들이 상징적인 날짜에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 한 달의 시작, 새해의 첫날, 그리고 그 유명한 월요일부터 시작할 게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진이 발견한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새해 첫날 새로운 것을 시작한 사람들의 92%가 2월이 오기도 전에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92% 말입니다. 이것은 1월 1일에 희망을 품고 무언가를 시작한 100명의 사람 중 단 8명만이 두 번째 달까지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8명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통계에 얼마나 많이 포함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가지 않은 헬스장 회원권에 얼마나 많은 돈을 냈습니까? 끝까지 듣지도 않은 온라인 강의를 몇 개나 결제하셨습니까? 3월에 시작한 프로젝트는 또 몇 개입니까? 왜냐하면 1월에 말했던 월요일부터 시작할 게가 통하지 않았고 2월에도 역시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무언가에 헌신하고 몰두하는 방법을 가르쳐온 방식에는 아주 근본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가장 정직한 해답은 뇌과학자나 생산성 코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6세기 일본에 살았던 한 전사에게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사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아서라는 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장, 결코 끝맺지 못했던 남자. 아서는 25살이었고 그의 이력서는 마치 장난 같았습니다. 그것은 경험이 담긴 이력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시작들만 가득한 이력서였죠. 어떤 성과를 내기도 전에 시작했다가 내팽개친 길고 수치스러운 목록이었습니다. 그는 영업사원 일을 해보았습니다. 2달 동안은 잘 풀렸죠. 그러다 영업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게도 열어보았습니다. 90일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경쟁이 치열했고 시장이 어려웠다는 이유로, 그리고 무엇보다 아서 스스로 포기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법대에 입학했지만 3학기 만에 자퇴했습니다. 전공 선택이 문제였다고 생각하며 심리학과에 등록했지만 2학기 만에 또 자퇴했습니다. 분명 문제는 전공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 동안은 투자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책을 읽고 엑셀표를 만들고 수십 시간 동안 관련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멈췄습니다.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았고 너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서의 삶은 두 번째 챕터가 없는 첫 번째 챕터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대놓고 앞에서도 말했고, 때로는 뒤에서 수군거렸지만 그는 그 모든 말을 다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서는 해내지 못할 거야. 항상 열정적으로 시작하지만 두고 보라고, 금방 포기할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되지 못할 거다, 아들아. 넌 시작한 걸 한 번도 끝낸 적이 없잖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십니까?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들의 말이 전부 맞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아서는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면의 모든 것이 멈추라고 소리칠 때 계속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진짜 원동력이 무엇인지 단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5살의 그날 밤 간신히 월세를 내며 버티던 작은 원룸에 홀로 앉아 아서는 사람들이 감히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했으니까요. 제2장 아서가 매일 반복했던 실수. 아서의 문제는 동기부여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마다 동기는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차고 넘쳤죠. 흥분된 상태로 잠에 들고 흥분된 상태로 일어났으며 사람들에게 신나서 떠벌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주는 에너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기부여는 결국 바닥나는 자원입니다. 보통 2주에서 4주 사이에 그 에너지가 고갈되고 나면 아서는 아무런 보호막 없이 발가벗겨진 채로 어려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를 지탱해 줄 것은 영으로 떨어져 버린 일시적인 욕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목표가 바뀌어서도 아니고 길이 불가능해져서도 아닙니다. 단지 계속하고 싶다는 감정이 증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계속하겠다는 결정이 하고 싶다는 감정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사라지자 결정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굴레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정에 이끌려 시작하고 감정에 의존해 지속하다가 감정이 희미해지면 멈춰버리는 굴레 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더 교묘한 문제였죠. 아서는 단 하나의 질문을 바탕으로 무엇을 할지 선택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 줄까? 틀린 질문은 아니었지만 불완전한 질문이었습니다. 돈은 결과이지 원동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결과만을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하려고 시도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따뜻한 이불 속이 재무제표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왜 정상에 가고 싶은지도 모른 채 산을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반이 힘들어지고 발이 아파오고 안개가 정상을 가릴 때 멈춰버린 것입니다. 왜 오르고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아서에게는 현대사회가 더 이상 가르쳐주지 않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에게는 규율이 필요했습니다. 제3장 아서가 사무라이를 만난 날, 평범하기 짝이 없는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서는 지루함과 괴로움이 뒤섞인 심정으로 인터넷에서 영상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달에도 또 다른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시도했었지만 역시나 다시 멈춰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실망했을 때 느끼는 바로 그 감정, 그 짓눌리는 듯한 무거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사무라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찾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 아무런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밤 11시에 인터넷에서 자기 자신의 생각들로부터 도망치려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전투 장면이나 갑옷의 멋진 외관, 검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영상 초반 30분쯤에 등장한 특정 정보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아서가 영상을 멈추고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하게 만든 정보였습니다. 사무라이들에게는 규율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사도, 즉 부시도라고 불리는 규율이었습니다. 이 규율은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생산성 팁 같은 것도 아니었죠. 그것은 말 그대로 사무라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그 자체였습니다. 규율을 깨뜨리면 그는 더 이상 사무라이가 아니었습니다. 은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변명의 여지 없는 현실적이고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랬습니다. 아서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규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무언가를 쉽게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사무라이의 규율 안에는 포기라는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물고기에게 왜 나무에 오르지 않느냐고 묻는 것과 같았습니다. 존재의 본질 안에서 그 질문은 성립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서는 그날 밤새도록 사무라이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이 중세 일본 전사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사장, 무사도, 부시도란 진짜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부시도에 대해 들어보았지만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것은 전쟁의 철학도 아니고 전투 교본도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전사의 길을 의미하는 부시도는 사무라이가 살아가는 방식의 절대적인 모든 것을 정의하는 도덕적 행동 규범이었습니다. 단지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 말입니다. 이 규범은 7개의 근본적인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서는 그날 밤 그 모든 기둥에 대해 읽었지만 그중 3가지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의 내면 무언가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의, 즉 기의입니다. 올바름, 감정이 아닌 의무감으로 행동한다는 개념입니다. 사무라이는 오늘 훈련을 하고 싶은 기분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검을 들기 전에 동기가 부여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무는 기분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서는 그 구절을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의무감으로 행동하라. 그의 평생의 삶은 그것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흥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시작했고 흥분이 식으면 멈췄습니다. 흥분이 조종대를 잡고 있었고 의무라는 단어는 그의 사전에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용, 즉 유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기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시도는 전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사는 두려움을 느낄 때조차도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안고서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아서는 자신이 멈춰섰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확신이 없어서, 너무 어려워서, 결과가 보장되지 않아서 멈췄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는 계속 나아가기 전에 두려움이나 의심의 감정이 먼저 사라지기를 바랐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멈춰버렸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규율은 바로 그때가 계속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3번째 기둥은 명예, 즉 메이오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서의 뼈를 가장 아프게 때린 구절이었습니다. 부시도에서 명예는 내면적이고 사적이며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적이고 사회적이며 영구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약속을 깬 사무라이는 자기 자신을 파괴한 것과 같았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입니다. 그는 공동체, 가문,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잃었습니다. 메이오는 진정한 헌신에는 무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결과가 뒤따르는 책임감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그 공부를 하며 아서를 가장 강렬하게 사로잡은 것은 특정 인물, 여느 사무라이와는 전혀 다른 한 남자였습니다. 제5장, 미야모토 무사시, 그리고 절대 멈추지 않았던 남자,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무라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미야모토 무사시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천하무적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무사시는 1584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갓난아기 때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는 가족을 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과 동떨어진 곳에서 친척들의 손에 자라며 어떠한 뒷받침도 안정감도 없이 자랐습니다. 부유하게 태어난 사무라이, 가문의 자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에는 분노를, 손에는 검을 쥔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13살에 첫 결투를 벌였고 승리했습니다. 상대가 포기하려 할 때 그는 끝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서는 무사시가 평생 60번이 넘는 결투를 벌였고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읽었습니다. 문서로 기록된 60번 이상의 결투, 그리고 그 모든 결투에서의 승리, 결투에서의 패배가 곧 죽음을 의미했던 시대의 말입니다. 하지만 아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그의 승리 횟수가 아니었습니다. 무사시가 60세의 나이에 쓴 책, 오륜서였습니다. 무사시는 생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 채 홀로 동굴에 앉아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아서가 조용한 원룸에서 소리내어 읽게 된 문장을 남겼습니다. 길의 시작을 거스르지 마라. 길을 회피하려 하지 마라. 결코 그 길을 저버리지 마라. 무사시는 검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당신과 당신이 되기로 결심한 모습 사이에
긋는 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서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선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것저것 시도해보며 그중 하나가 걸려들기만을 바랐을 뿐입니다. 그에게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전의 좌절감에서 잉태된 서로 연결되지 않은 시도들의 연속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무사시에게는 길이 있었고 그는 결코 그 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도, 불확실할 때도, 심지어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말입니다. 제6장, 아서가 이해해야만 했던 두 번째 개념, 부시도는 규율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겉으로 내세우는 가치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관을 일상에서 지켜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드뭅니다. 자신이 믿는 것과 자신이 행동하는 것 사이의 간극, 바로 그곳에 포기가 서식합니다. 아서는 며칠 뒤 공부를 계속하다가 두 번째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의 이름은 시츠케였습니다. 시츠케는 흔히 단련이나 자기 훈련으로 번역됩니다. 하지만 이 번역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바느질을 하기 전 천의 형태를 잡아주는 실을 의미하는 시츠케이토에서 왔습니다. 형태가 완성되기 전에 그 모양을 잡아주는 실 말입니다. 즉, 단련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체계입니다. 동기가 부여되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기분과 상관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의식과 실천의 집합입니다. 아서는 평생 자신을 비껴갔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련을 동기부여와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절제된 행동을 하려면 먼저 절제된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무라이는 훈련하고 싶어서 혹은 기분이 좋아서 시츠케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훈련할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의식은 의지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의지에 선행할 때 의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아서는 자신의 삶에 있었던 모든 실패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체계를 구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열정만 쏟아부었을 뿐입니다. 체계 없는 열정은 일주일 동안 아름답게 타오르다 재로 변해버리는 불꽃에 불과합니다. 유럽 사회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필리파 렐리 연구원의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한 행동이 자동화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조사한 연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21일, 즉 3주면 습관이 자리 잡는다고 말합니다.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렐리의 연구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참가자들의 행동이 자동화되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렸습니다. 66일, 2달이 넘는 시간입니다. 개인과 행동에 따라 18일에서 254일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21일의 신화는 말 그대로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위험한 신화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4주차쯤 포기하게 만들고는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저 과정의 절반을 지나고 있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뇌과학자 앤드류 휴버먼은 뇌가소성에 관한 강연에서 뇌는 한 번에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층층이 변해갑니다. 매 반복은 신경계에 이 행동은 고정될 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알리는 지시어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효율적인 우리의 신경계는 충분히 오랫동안 자주 나타나는 행동만을 고정시킵니다. 여기엔 어떤 지름길도 없습니다. 무사시는 뇌과학이 존재하기 수세기 전에 이미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무라이의 매일의 훈련은 그저 힘을 기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몸과 마음에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다. 이 행동이 곧 우리 자신이다. 시츠케는 오늘날 우리가 의도적 반복을 통한 신경망 형성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천이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이 시츠케와 정확히 맞닿아 있는 말을 합니다. 모든 행동은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던지는 투표 용지와 같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투표가 꾸준히 쌓일 때 당신의 정체성이 바뀐다. 당신은 목표를 가지는 것을 넘어 마침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라이들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다른 이름으로 불렀을 뿐입니다. 제7장, 아서가 인생에서 가장 기묘한 결정을 내린 날, 밤마다 사무라이를 공부한 지 3주째 되던 날, 카페에 앉아있던 아서에게 완전히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네이비실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서서히 다가온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벼락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신체적 한계를 시험받은 사람 중 한 명이자 전직 네이비실이며 울트라 마라톤 선수인 데이비드 고긴스에 대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고긴스는 아서가 부시도에서 즉시 알아차린 바로 그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고긴스는 불편함에 굴복하지 않는 것, 내면의 모든 것이 멈추라고 애원할 때 내가 누구인지 찾아내는 것, 몸이 한계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정신이 먼저 포기해버린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서는 이것이 의무감으로 행동하고 두려움에도 전진하며 포기가 곧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전사의 규율, 바로 기이와 메이오와 같은 원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를 뒤흔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서는 자신에게 가장 많은 돈을 벌어줄 일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수년을 허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업, 투자, 취업 전망이 좋은 대학. 그는 목적이 아닌 결과를 기반으로 삶을 구축하려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11살 때 아서는 미국 특수부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고 완전히 매료되었었습니다. 폭력성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될 수 있는 최고가 되기 위해 평생을 훈련하는 남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강했던 것이 아니라 강해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존재가 된 남자들 말입니다. 그는 실패로 끝난 수많은 시도들과 넌 아무것도 안 될 거라는 사람들의 목소리 사이에서 그 꿈을 잇고 살았습니다. 그 카페에서 아서는 바로 그것을 해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이뤄내기 위해 발버둥 쳐도 말이 되는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서에게 길이 생겼습니다. 제8장, 다른 모든 시작과는 달랐던 시작. 아서의 훈련은 여느 시작과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흥분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서는 배가 조여오는 듯한 그 익숙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매번 느꼈던 똑같은 감정이었고 매번 똑같은 결말로 끝났던 바로 그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시작하기 전에 먼저 멈춰 섰습니다. 백지 한 장을 앞에 두고 앉아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이것인가?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위해 왜 구체적으로 이 길이 의미가 있는지 적었습니다. 고긴스에 대해, 무사시에 대해 적었고 이것을 꿈꿨지만 잊도록 강요당했던 11살 소년에 대해 적었습니다. 기분과 타협하지 않는 의무, 기의에 대해 적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 동기가 바닥났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그는 포기하고 싶어질 구체적인 순간들에 대해 적었습니다. 훈련이 불가능해 보이는 날, 이건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덮쳐올 그 주, 누군가가 이미 너무 늦었다고 말할 그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순간에 어떤 감정을 느낄지가 아니라 무엇을 행동할 것인지 적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적은 것은 대중을 향한 공개적인 약속이었습니다. 형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그에게 너는 해내지 못할 거라고 말하던 분인 걸 알면서도 아버지에게도 전화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 네이비실에 지원합니다. 오늘부터 훈련을 시작합니다. 알고 계셨으면 해서요. 메이오, 즉 공적인 명예이자 진짜 무게가 실린 약속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그가 포기한다면 모두가 그 사실을 알게 될 터였습니다. 제9장, 실전에서의 시측해, 규율이 일상이 될 때, 첫 주는 비교적 쉬웠습니다. 아서는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으니까요. 이 주차가 되자 그의 몸이 본격적으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달리기는 길고 고통스러웠고 지구력 훈련은 굴욕적이었습니다. 아서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체력이 아주 훨씬 형편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시츠케를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주차 때였습니다. 그는 고정된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면 아서는 너무 사소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습득했습니다. 생각을 하기도 전에 뇌가 타협을 시도할 만큼 잠에서 깨기도 전에 그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베개와 대화를 나누는 일도 5분만 더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시츠케, 의지보다 먼저 존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6주가 지나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것은 더 이상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몸이 깨어나는 당연한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의식이 결정 과정을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일어날지 말지에 대한 고민 자체가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4주 차가 되자 혹독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서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무리한 훈련으로 이틀 전부터 발목이 아파왔습니다. 창문에는 비가 부딪히고 있었고 오래된 적처럼 조용하고 익숙한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안 해도 돼. 쉬어.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아서는 그 생각을 알아차렸습니다. 다른 모든 시도들을 끝장냈던 바로 그 생각과 완벽히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같은 단어, 같은 매끄러운 논리.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난 이유는 기이라는 규율이 감정이 아닌 의무감으로 행동하라고 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무는 그가 어떤 기분인지와 상관없이 존재했습니다. 그날은 아서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성과가 가장 좋았던 날이 아니라 아무것도 그를 앞으로 밀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직 규율 하나만을 붙잡고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비실 훈련에는 교관들이 부르는 40%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계에 도달했다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당장 멈춰야 있다고 뇌가 외칠 때 당신은 실제 능력의 약 40%만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40% 말입니다. 뇌는 몸이 실제로 멈춰야 하기 훨씬 전에 정지 신호를 보냅니다. 일종의 방어 기제죠. 신경계는 보수적입니다. 부상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일찍 멈추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신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에 적용됩니다.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당신은 40% 지점에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느낄 때 당신은 40%입니다. 공부를, 도전을, 믿음을 더 이상 계속할 능력이 없다고 느낄 때 당신은 겨우 40%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라이들은 네이비실보다 수백 년 앞서 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무사시는 이렇게 썼습니다. 훈련해야 할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몸은 마음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데 마음은 너무 일찍 멈추라고 지시하기 때문이다. 진짜 훈련은 그 정지 신호를 제때가 되기 전까지는 믿지 않도록 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서는 이 사실을 온몸으로 고통스럽게 배웠습니다. 제10장, 모든 것을 끝낼 뻔했던 추락. 훈련 5개월 차에 아서는 넘어졌습니다. 은유가 아니라 정말로 넘어졌습니다. 중량 달리기 중에 발목을 심하게 삐끗했고 좋지 않은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왼쪽 발목 피로 골절, 6주간 훈련 금지. 의사가 이 말을 한 것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서는 원룸에 도착해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방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6주라니. 그가 쌓아온 일관성, 의식, 체력, 6주간의 강제적인 멈춤, 그리고 그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시끄럽고 확고하고 꽤나 합리적이었습니다. 거봐, 이렇게 될 운명이었던 거야. 넌 노력했어. 5개월이나 버텼잖아. 전보다 훨씬 오래 해냈지. 하지만 결과를 봐. 이건 네 길이 아니야. 아서는 이틀 동안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그는 자신의 내면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필요했기에 오륜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그 일요일 밤에 읽었던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결코 그 길을 저버리지 마라. 무사시는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길을 저버리지 마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고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고 상황이 좋을 때 포기하지 말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건 없이 결코라고 썼습니다. 아서는 휴대폰을 들어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발목을 다쳤어. 하지만 멈추지 않을 거야. 지금 할 수 있는 훈련으로 조정할 거야.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6주 동안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매달렸습니다. 상체 근력 운동, 군사 전략과 전술 공부, 마인드 컨트롤, 신체가 할 수 없는 일을 정신이 해냈습니다. 마침내 발목이 다 나았을 때 아서의 체력은 뒤처져 있었지만 신체에 의존하지 않는 다른 모든 면에서는 훨씬 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제11장, 사무라이가 정체성에 대해 알고 있던 것. 부시도와 시츠케를 적용하는 과정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이 존재합니다.
바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멈추고 무언가가 되는 순간입니다. 아서는 그 일이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 콕 집어 말할 수 없습니다. 단일한 사건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뒤돌아보고서야 비로소 눈치챌 수 있었던 점진적인 변화였습니다. 5개월 차와 8개월 차 사이 어느 즈음에 아서는 네이비실 훈련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그저 원래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 달리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그저 달리는 종류의 사람이었기에 달렸습니다. 목표가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정체성은 목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목적은 당신이 가진 것이지만 정체성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을 때 당신은 매일 그것을 계속할지 말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존재로 살아갈 뿐입니다. 사무라이는 현대사회가 완전히 잃어버린 이 진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부시도 규율은 목표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격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당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당신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사무라이는 명예로워지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존재 자체가 명예였습니다. 명예는 도착지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었습니다. 아서는 바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 안에서 진정 의미 있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남자.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쓰기 때문이 아니라 선택지 목록에서 아예 포기라는 단어를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 제12장. 아서의 이야기의 끝,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의 시작. 아서가 우연히 사무라이 다큐멘터리를 클릭했던 그 일요일 밤으로부터 2년 3개월이 지난 후 그는 자신이 11살 때부터 들어가기를 꿈꿔왔던 훈련소 앞 타지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네이비실 선발 과정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과정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기초 수중 파괴 훈련인 버즈 단계의 탈락률은 역사적으로 80%에 달합니다. 그 단계에 도달한 지원자 10명 중 8명이 훈련을 마치지 못하고 떠납니다. 아서도 그 통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그의 여정이 다른 많은 지원자들보다 훨씬 길고 험난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지원자들이 아직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장 멈추라고 비명을 지를 때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 과정을 수백 번이나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속삭이는 생각의 맛을 알았습니다. 의심의 질감을 알았습니다. 완전한 탈진 상태가 앞으로 남은 한계치에 대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생각보다 40%의 힘이 더 남아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과정은 버즈 훈련만이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잔인했습니다. 지옥주, 야간 훈련, 얼음장 같은 물, 며칠 동안 하루 4시간도 안 되는 수면 시간, 그 모든 순간이 포기하라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지원자들이 그만두기로 결심하면 언제든 울릴 수 있는 종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종, 그 소리는 곧 포기가 현실이 되는 소리였습니다. 아서는 때때로 다른 지원자들이 종을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동굴 속에 있던 무사시를 생각했습니다. 기에, 유, 메이오를 생각했습니다. 항상 포기만 하던 과거의 소년을 생각했고 자신이 되기로 선택한 현재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아서는 종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즈 훈련을 수료했습니다. 모든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극소수의 남성들만이 다는 휘장, 네이비실 삼지창을 받던 날, 그는 자신이 넌 아무것도 안 될 거라 말했던 모든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전혀 다른 감정, 거의 감사함에 가까운 마음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의 압박감, 실패로 점철된 과거의 무거움이 마침내 그로 하여금 다른 길을 찾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평범한 일요일 밤에 발견한 무언가가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것은 동기부여가 아니었습니다. 재능도 아니었습니다. 축복받은 유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규율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서의 이야기는 사실 네이비실이 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은 네이비실이 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그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서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전에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가 이해한 것은 무언가에 헌신한다는 것의 진짜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서의 여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동기는 불꽃입니다. 아름답고 따뜻하며 한순간 강력하죠. 하지만 모든 불꽃은 계속 타오르기 위해 연료가 필요합니다. 새로움이라는 연료가 바닥나면 불꽃은 꺼집니다. 장기적인 성과를 유지하는 것은 시작할 때의 감정이 아닙니다. 계속해 나가는 의무감입니다. 기회, 감정이 아닌 의무감으로 행동하십시오. 두 번째,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밀려올 때도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발목이 시큰거리고 비가 내리는 토요일 아침, 나를 앞으로 밀어줄 좋은 기분이 전혀 들지 않는데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용기, 유의입니다. 세 번째, 무게가 없는 헌신은 그저 의도일 뿐입니다. 자신에게만 약속할 때 포기하는 비용은 0입니다. 비용이 없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당신이 구축하고 있는 것을 공개하십시오. 명예를 거십시오. 매이요.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인터넷에 여러분을 노출하거나 아는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인 계획을 떠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들과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이나 아내, 친척, 혹은 믿을 수 있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단련은 의지력이 아닙니다. 체계입니다. 의지가 생기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의식입니다. 마음이 타협을 시도하기도 전에 알람이 울리면 몸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형태가 완성되기 전에 모양을 잡아주는 튼튼한 실, 그것이 시츠케입니다. 다섯 번째, 아마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정체성은 목적을 이깁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그런 일을 하는 부류의 사람이 되기 시작할 때 전투의 본질 자체가 바뀝니다. 매일 계속할지 말지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에 그저 계속할 뿐입니다. 아서가 포기하지 않는 남자가 된 것은 나약함을 버려서가 아닙니다. 매일의 기분보다 더 위대한 규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무사시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동굴에서 오륜서를 썼습니다. 60이 넘은 나이, 수십 년의 실전 전투로 몸은 이미 닳고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르침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길 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정은 도착지가 아니라 그의 정체성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은 한 가지 질문, 이 영상 전체가 처음부터 던지고자 했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길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는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는 단순한 시도들만 이어가고 있습니까? 포기하는 사람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힘에 있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답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오늘 기분이 어떻든 그 대답대로 매일 살아가는 것, 그 차이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규율입니다. 이것이 부시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이제 이것은 당신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닿았다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시작만 하고 끝맺지 못한 모든 것들의 무게를 느끼던 그 일요일 밤에 아서와 같은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넌 아무것도 되지 못할 거라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신호로 이 영상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이곳에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오늘과 같은 의도를 담은 새로운 영상이 올라옵니다.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선택한 길은 무엇인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 중 하나를 시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일본 철학, 심층 심리학,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인물과 개념의 이야기를 다룬 채널의 영상들입니다. 그 어떤 영상을 보시더라도 분명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청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현재에 머무르십시오. 명예롭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길을 따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